1954년 믹서기 외판원 레이 크록의 나이는 52였습니다. 남들은 은퇴를 준비하며 손주들의 재롱을 기대해야 할 나이였지만 그의 현실은 시궁창이었습니다. 당뇨병과 관절염은 밤마다 그의 몸을 갉아먹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무거운 멀티믹서를 트렁크에 싣고 미국 전역을 떠돌았습니다. 싸구려 모텔을 전전하며 식어 빠진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는 삶.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은 거칠었고 백미러에 비친 눈동자는 패배감으로 흐릿했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걸까? 세상은 그에게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늙고 병든 세일즈맨이 훗날 전 세계 육류 소비량을 좌지우지할 황제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레이 크록 자신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바로 그 전화 한 통을 받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거절로 얼룩진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고 수화기 너머에서 믿을 수 없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샌버너디노의 한 식당에서 멀티믹서를 한 대도 두 대도 아닌 무려 8대나 주문한 것입니다. 레이 크록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시 그는 기계 한 대를 팔기 위해 며칠을 공들여야 했고 그마저도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믹서기 8대라니? 기계 하나당 5잔의 쉐이크를 만들 수 있으니 이는 동시에 40잔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웬만한 식당은 하루 종일 팔아도 쉐이크 40잔을 팔기 힘들었던 시절,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잘못 건 전화겠지, 아니면 누군가의 질 나쁜 장난일 거야. 그는 벽에 붙은 지도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샌버너디노는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도대체 그 황무지에서 누가, 왜 쉐이크를 물처럼 팔아치우고 있는 걸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성공의 냄새를 맡기 위해 헤매던 늙은 사냥꾼의 본능적인 직감이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전율을 느끼며 그는 당장 그 사막으로 달려가기로 결심합니다. 비행기와 렌터카를 갈아타고 도착한 샌버너디노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레이 크록을 정말로 숨막히게 한 것은 사막의 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팔각형 모양의 조그만 가게 주위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뱀처럼 따리를 틀고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드라이브인 식당은 롤러스케이트를 탄 종업원들이 주문을 받고 음식이 나오는데 한 세월이 걸리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접시가 깨지고 주문이 뒤바뀌는 난장판, 불량 청소년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우범지대, 그것이 바로 1950년대의 외식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종업원도 접시도 테이블도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직접 창구로 걸어가 돈을 내고 단 몇 초 만에 종이봉지에 든 햄버거를 받아들고는 행복한 표정으로 차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시계 톱니바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이 기이한 시스템. 레이 크록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식당이 아니야. 저건 돈을 찍어내는 기계다. 가게 주인인 딕과 맥도날드 형제는 자부심에 찬 표정으로 레이 크록을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크록은 외식업의 역사를 바꿀 혁명을 목격합니다. 바로 스피디 서비스 시스템이었습니다. 형제는 햄버거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해부하고 재조립했습니다. 패티를 굽는 시간, 피클의 위치, 케첩과 머스타드를 뿌리는 양까지 모든 것이 밀리미터 단위로 규격화되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메뉴는 과감히 없애고 햄버거, 감자튀김, 음료수에만 집중했습니다. 덕분에 30분 넘게 걸리던 서빙 시간은 단 30초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요리가 아니라 조립이었습니다. 숙련된 요리사가 없어도 어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이 만들어도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완벽한 매뉴얼. 레이 크록의 머릿속에는 이미 거대한 야망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미국 전역의 도로변마다 심는다면? 아니, 전 세계에 이 황금빛 아치를 세울 수만 있다면? 그는 형제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이걸 프랜차이즈로 만듭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맥도날드 형제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 차례의 실패를 겪은 후였습니다. 남에게 가게를 맡겼더니 품질 관리가 엉망이 되고 브랜드 이미지만 추락했던 쓰라린 기억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의 확장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사막의 왕으로 남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크록은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잡히고 남은 인생 전부를 걸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미국을 위한 선물로 만듭시다. 라는 그의 열변에 결국 형제는 마음을 열었지만 내미는 계약서는 악마의 문서나 다름없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가혹할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햄버거 패티의 무게부터 감자 튀김을 튀기는 온도, 심지어 매장의 간판 높이까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형제들의 서면동의 없이는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조항이 박혀 있었습니다. 레이 크록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장이 아니라 형제들이 만든 감옥의 간수로 고용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성공에 눈이 먼 크록은 덜컥 그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맙니다. 그것이 훗날 자신을 피말리게 할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1955년 일리노이주 데스플레인에 레이 크록의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렴하고 맛있는 햄버거에 열광했고 줄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레이 크록은 승승장구하는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장막 뒤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장사는 잘 되는데 통장은 텅텅 비어가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놈의 계약서 때문이었습니다. 매출의 1.9%라는 쥐꼬리만 한 로열티, 그 중에서도 절반은 맥도날드 형제에게 떼어줘야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직원 월급 주고 전기세 내기에도 빠듯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형제들의 꽉 막힌 고집이었습니다. 크록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 감자튀김 가격을 1센트만 올리자고 해도, 메뉴에 콜라 사이즈를 다양화하자고 해도 형제들은 전화기 너머로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계약서대로 하세요, 미스터 크록. 토시 하나 바꾸지 마십시오. 크록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자신이 차린 밥상인데 숟가락 하나 마음대로 놓을 수 없는 상황. 성공은 눈앞에 있는데 손을 뻗으면 닿지 않는 신기루 같았습니다. 파산의 그림자가 다시 그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돈줄은 말라갔고 은행들은 늙은 몽상가에게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집도 저당 잡혔고 보험까지 해약한 크록은 정말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햄버거 15센트 팔아서 언제 부자가 되겠습니까? 은행원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절망에 빠져 은행을 나서던 크록에게 운명의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재무 전문가 해리 손해본이었습니다. 그는 크록의 장부를 훑어보더니 단 한마디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미스터 크록, 당신은 지금 사업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햄버거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크록이 반문했습니다. 햄버거를 파니까 햄버거 장사지, 그럼 뭡니까? 손해보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부동산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 한마디가 맥도날드의, 아니, 전 세계 프랜차이즈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버리게 됩니다. 손해본의 전략은 충격적이면서도 명쾌했습니다. 지금까지 크록은 가맹점주에게 쥐꼬리만 한 로열티만 받고 건물과 땅은 점주들이 알아서 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본사는 돈이 없고 점주들 통제도 안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땅을 사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점주에게 그 가게를 빌려주는 겁니다. 즉, 햄버거 파는 기술을 주는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게 아니라 가게터를 빌려주는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고정 임대료가 아니라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도 같이 올라가는 퍼센트 계약으로 말이죠. 이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맥도날드 형제와의 계약서에는 메뉴와 조리법에 대한 통제권만 있었지 부동산에 대한 조항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크록은 형제들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합법적으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찾은 것입니다. 이제 맥도날드는 햄버거 회사가 아니라 거대한 부동산 회사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동산 모델로 자금력을 확보한 크록은 이제 걸림돌을 치워버리기로 합니다.
사사건건 간섭하는 맥도날드 형제에게서 모든 권리를 사오기로 한 것입니다. 얼마면 되겠소? 크록의 물음에 형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270만 달러. 현금으로.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형제는 각각 세금 떼고 100만 달러씩 챙겨서 은퇴하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크록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온갖 고생은 자신이 다 했는데 숟가락만 얹었던 형제들이 마지막까지 핏물을 빨아먹으려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크록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지독한 족쇄를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그 요구를 수락합니다. 하지만 이 거래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원조 1호점만은 넘기지 않고 계속 운영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던 것입니다. 모든 권리를 넘긴 형제들은 자신들의 가게 이름을 빅엠으로 바꾸고 소박하게 장사를 계속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레이 크록은 자비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형제들의 가게 바로 맞은편에 최신식 맥도날드 직영점을 오픈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진짜 맥도날드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광고하며 원조 가게를 철저히 밟아버린 것입니다. 결국 형제들의 가게는 파산했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크록은 훗날 자서전에서 자신을 맥도날드의 창업자라고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창업자였던 형제들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고 그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은 모두 크록의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승자는 모든 것을 갖고 패자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다는 냉혹한 진리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맥도날드 코퍼레이션은 오늘날 어떤 모습일까요? 해리 손해본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현재 맥도날드는 전 세계 100여 개국 4만 개가 넘는 매장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회사의 재무제표입니다. 맥도날드 본사 수익의 약 60% 이상이 햄버거 판매 수익이 아닌 가맹점주들로부터 받는 임대료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길목,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마다 알박기 하듯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만 약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습니다. 이는 웬만한 글로벌 호텔 체인이나 부동산 투자 회사를 능가하는 규모입니다. 사람들은 햄버거를 먹으러 가지만 그 햄버거 값에는 사실상 그 비싼 땅을 밟는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는 셈입니다. 맥도날드는 껍데기만 요식업일 뿐 실체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부동산 투자 신탁이나 다름없습니다. 레이 크록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여전히 자본주의의 교과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혁신가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아이디어를 훔쳤고 계약서를 무기로 창업자를 쫓아냈으며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는 비난받아 마땅한 악당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는 황무지 사막의 햄버거 가게를 전 세계 120개국에 깃발을 꽂은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맛이 아닌 시스템을 팔았고 햄버거가 아닌 땅을 샀습니다. 덕분에 맥도날드 주식은 지난 수십 년간 수백 배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주며 주주들에게는 갓도날드로 불립니다. 역사는 묻습니다. 누가 진정한 창업자입니까?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아이디어를 뺏어서라도 세상을 바꾼 사람입니까? 햄버거 냄새가 진동하는 부동산 제국 맥도날드. 그 달콤하고도 비릿한 성공의 맛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판단은 언제나처럼 여러분의 몫입니다.